예,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의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기술 사업화하고 기술 가치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기술 가치평가라는 게 저희 협회에서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 교육 프로그램이 한 40시간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내용들을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가치평가가 어떤 내용이고 그 어떤 방법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왜 이런 어려운 가치평가를 소개를 드려야 되고 들어야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기술 가치평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직접 가치평가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나중에 그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 가치평가라는 것을 꼭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그런 보고서를 접하거나 가치평가를 어떻게 하면은 이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미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치평가를 설명하기 전에 기술 사업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 사업화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가지고 좀 더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시제품도 만들고 공장에서 생산도 하고 또 시장에 판매를 해서 돈을 벌고, 또 돈을 벌어서 남은 그 돈으로 다시 또 연구개발 투자하고,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 사업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가 돈이 많고 모든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 그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사업화하고 시장에서 돈도 벌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설비가 없다든지 마케팅 역량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기술 사업화를 못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기술 사업화라는 의미는 어떻게 생각하면 좁은 범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술 사업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큰 범위에서 보면 어쨌든 기술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다 우리가 기술 사업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산 설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제품화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기술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팔면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기술 사업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여기 기술 사업화의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이제 기술 사업화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어쨌든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특허나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그 특허 자체를 이전하는 거죠.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술 사업화 유형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허나 이런 것들은 그 상대방한테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권리를 주기 때문에 그런 실시할 수 있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통상 실시권으로 준다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권리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나는 그러면은 내가 독점적으로 그 권리를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분한테 이제 전용적으로 실시하는 전용 실시권을 주기도 하죠. 주기도 하는데, 통상 실시권하고 전용 실시권의 차이는 통상 실시권은 누구나 다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전용 실시권은 한 명한테 일정 특정한 사람한테 그 권리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전용 실시권을 받으려고 하면 어쨌든 비용이 많이 지불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정부 출연 기관이라고 여기 대전에 이제 연구단지에 보면은 많이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기술을 이전하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통상 실시권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그 연구원에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된 비용은
국민들이 뭐 세금으로 낸 그런 비용으로 어쨌든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뭐 통상 신식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도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 기술들도 전용 신식권으로 또 주기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술 지도라는 게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특허의 소유권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특허를 본인의 어쨌든 사업 쪽에 좀 맞춰가지고 그 특허를 잘 활용하고 그런 거 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특허라는 게 문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서 내용만으로 봐가지고는 실제로 그것을 사업화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술 지도를 통해 가지고 특허의 내용 외에 보이지 않는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뭐 사업하시다 보면은 특허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려워서 뭐 외부에 있는 특허를 뭐 이전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이제 기술 주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뭐 기술 이전의 계약이나 이런 쪽에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 뭐 기술 지도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좀 확인해 가지고 그런 기술을 단순히 이전만 하지 말고 그런 기술들이 향후에 사업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활용하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뭐 공동 연구라든지 기술 창업, 합작 투자, 뭐 지주회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아마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기술 사업화의 유형 중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뭐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뭐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데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뭐 외부에 팔든지 아니면은 외부의 기술을 사오든지 간에 그 기술에 대해서 과연 얼마 정도의 금액을 주고 사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기술 가치 평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 사업화나 뭐 기술 이전, 거래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사실은 기술 가치 평가예요. 우리가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술 가치 평가라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 수용 확산 주기라고 이거를 이제 기술 사업화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혁신 수용자와 조기 수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혁신 수용자 같은 경우는 한 2.5%가 혁신 수용자고 조기 수용자가 13.5% 정도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뭐 제품을 여러분들이 새로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이제 뭐 내놓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런 제품들이 한 여기 다음엔 한 16% 정도 되잖아요. 16% 정도는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구입 뭐 제품의 뭐 크기 품질에 크게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한 16%는 구입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면 여러분들의 제품에 관심 있는 그 고객층 중에서 한 16% 정도는 별 무리 없이 이 제품이 구입을 하게 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한 그 전체 고객에서 한 16% 정도는 별 문제가 없으면 판매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6%를 넘어서서 초기 다수 수용자로 넘어가는 34%.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시장에서 제품이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개발하시면은 향후에 요 단계를 넘어서 이 초기 다수 수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마케팅을 하든 기술 쪽에 홍보를 하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캐즘이라고 이야기해요. 캐즘이라는 게 틈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내가 시장에서 제품을 내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캐즘을 극복해가지고 초기 다수 수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 수용 확산 주기를 참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성숙도 단계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창업을 하셔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셨으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 성숙도 단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다 판단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사업 제안을 하거나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부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심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기술 성숙도 단계에서 한 몇 단계쯤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기술 성숙도라는 게 뭐지?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심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분은 기술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술 성숙도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기초 연구 단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구소에 계신 연구원들이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작품 단계하고 제품화 단계가 5단계부터 한 8단계 정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사업체를 내고 사업을 하시고 제품을 낸다 그러면 보통 한 7단계 정도는 돼야지 이제 그 어느 정도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제품은 조금만 개발하고 조금만 뭐 지원을 받으면 제품 개발해서 시장에 제품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정부 사업이 지원을 하더라도 그 한 7단계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제품은 곧 제품 출시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좀 지원을 해주면 시장에서 제품을 출시해서 시장을 진입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보통은 이제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나 기술들이 한 7단계 정도는 되어야지 이제 그런 사업들에 좀 지원하시면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그 단계별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술 개발 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술가치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 기술가치 평가를 말씀드리는데 왜 갑자기 이 김연아가 나왔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김연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기술가치 평가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가치 평가를 이해하고 기술가치 평가라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데요. 예전에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연아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죠? 금메달을 땄는데 그 당시에 신문지상에 김연아의 금메달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라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사의 내용에는 뭐 이 김연아의 금메달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된다고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금메달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메달이라 그러면은 다 금이 아니에요. 그죠? 은에다가 금을 도금한 게 사실은 금메달인데 그렇게 금도금이나 뭐 은값 이렇게 따지면은 뭐 많이 해봐야 그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안 되는데 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격하고 가치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 가치는 이제 얼마 정도 될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제가 이게 질문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질문을 못 드리고요. 추측해 보시면은 얼마 정도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때 신문지상에는 얼마라고 나왔는가 하면 6조 원의 가치, 6조 원. 굉장히 놀라셨죠. 아니 무슨 금메달의 가치가 6조 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뭐 1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10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100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기술 가치 평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6조 원이라는 가치가 나왔으면 어쨌든 왜 6조 원의 가치가 나왔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술 가치 평가를 하더라도 그 기술 가치 평가 금액이 얼마가 나왔으면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 근거가 이제 명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6조 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근거가 보통 이제 이렇게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에 이제 우리 금메달 따므로 인해서 국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졌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국가 브랜드 인지도가 1% 높아지면은 그 한국의 어쨌든 경제 유발 효과가 한 12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분석 결과로는 김연아가 한 0.5% 어쨌든 국가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을 시켰다. 그래서 한 6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신문지상에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어떤 분은 뭐 100억이라고 하신 분도 있을 거고 10억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 그 10억이나 100억이라고 하신 분이 틀린 거냐? 그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맞아요. 맞는데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광고 수입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10억 정도 벌었을 거다. 아니면 100억이면은 뭐 TV 출연료도 있고 외부에 뭐 행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이 벌어서 100억 정도 벌었을 거다. 이렇게 다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근거를 갖고 다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셨으면은 그것도 다 맞아요. 그것도 정답입니다. 정답.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때 김연아가 이제 그 금메달을 땄는 시점이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났어요. 지금요. 지났는데 그 당시에 금메달을 땄는 그 시점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늘 시점에서 이 금메달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 가치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그 김연아의 금메달이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이 금메달을 가지고 있는 가치하고 김연아의 금메달의 가치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김연아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기술가치 평가를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용도로 평가하느냐 결국은 그 평가의 근거가 되겠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언제 평가하느냐에 따라 오늘이냐 내일이냐 1년 후냐 뭐 10년 후냐 아니면 5년 전이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세 번째로는 이 기술이라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체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작은 벤처기업이 사업화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 삼성전자가 이 기술을 사업화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는 그 돈을 버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아마 다르면은 결국은 똑같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는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술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50% 이상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특허라는 뭐 A라는 특허를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해요. 가치 평가를 하면은 A라는 특허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 기술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셨어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근데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그게 왜 달라지는 거냐. 기술이라는 거는 특허라는 거는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왜 달라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이해하셨어요. 왜 달라져야 되는지. 그죠? 어떤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언제 이 기술을 평가하느냐에 달라지는 거고 세 번째로는 누가 이 기술을 사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은 기술가치 평가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데서 가지고 그러면 사실 가치가 높은 기술이 좋은 기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치가 높은 기술은 과연 어떤 것들이 가치가 높은 기술일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게요. 한 가지 관점은 이제 연구자 관점에서 R&D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기술하고 두 번째로는 마케팅 관점에서 좋은 기술인데 R&D 관점에서 좋은 기술은 어떤 기술인가요? 연구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원료를 합성을 하는데 뭐 기존에는 한 2시간이 걸렸는데 요 기술이나 촉매를 적용하면 뭐 30분 만에 이 그 합성이 완료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용 자체가 뭐 획기적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구자 관점에서 보는 좋은 기술이겠죠. 그죠? 어쨌든 기술적으로 좀 진보된 그런 기술들이 이제 연구자 관점에서 좋은 기술로 보는데 그렇다면 마케팅 관점에서 좋은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요? 마케팅 관점에서의 좋은 기술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술. 그게 좋은 기술인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술자 관점에서 보는 좋은 기술이 가치가 높을까요? 아니면은 시장 관점에서 마케팅 관점에서 보는 시장에서의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가치가 높은 걸까요? 아니면 동일한 걸까요?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이 사실은 가치를 높게 판단하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은 기술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포인터를 개발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이 기술을 이전하려고요. 근데 이 기술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이 기술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획기적이고 뭐 독창적이고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차별성이 충분한데 근데 시장에 가면 이 기술 개발해가지고 이 제품을 만들면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시장에서 판매되면 판매될수록 적자 보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을 사세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뭐 크게 뭐 독특한 그런 기술은 아닌데 일반적인 기술을 조금 변형을 했는데 시장에 판매돼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기술에 관심을 가지시겠죠. 이제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기술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기술적인 관점을 보기보다는 어쨌든 시장적인 관점에서 이 기술로 인해서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기술의 가치를 이제 좌우하는 그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은 기술자적인 창업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 그러면 기술적인 차원에서 기술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냐. 시장에서 뭐 자꾸 시장만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시장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기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기술도 중요합니다. 기술도 중요한데 지금 그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거는. 기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기술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그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이 기술을 좀 상품화하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은 가치평가협회에 근무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여기 저도 대전에 한 15년 정도 살았습니다. 15년 살았는데 저기 연구단지에 LG생활건강이라고 우리 화장품 연구소에 한 15년 정도 근무했거든요. 근무하면서 제가 밖으로 나와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연구할 때 연구원의 마음하고 지금 제가 이런 업무를 하면서 기술가치평가를 공부하고 하면서 느꼈던 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이제 그 연구원에 같이 일하시던 동료들도 나와가지고 이제 창업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도 보면은 처음에 기술자들이 나와서 창업을 하고 나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기술만 좋으면은 내가 시장에서 성공할 거다. 시장은 나 잘 모르겠고 기술만 좋으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나와서 이제 그런 시장이 중요하고 시장에서의 그런 관점을 잘 봐야 되는 것들을 마음에 어쨌든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바뀌는데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기술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시장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가치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누가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하느냐 언제 사업하느냐 어떤 목적이나 용도로 사업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치평가를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의 의미에서 가치평가는 밸류에이션을 의미를 하는데 밸류에이션이라는 의미는 어쨌든 금액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기술을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등급으로 1등급, 뭐 2등급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고 뭐 100점이다, 90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기술 가치 평가는 무조건 금액으로 얼마,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이런 금액으로 나와야 되는 게 기술 가치 평가인 거죠. 그래서 가치 평가라는 게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면 누가 가지냐에 따라 달라지고 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렇다면 이 기술가치평가라는 거는 정말 뭐 고무줄같이 늘어났다 줄었다가 막 가치평가 금액은 막 달라지는데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치평가를 전문가들이 하고 이런 부분들에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 이런 가치평가의 주관적인 내용들을 좀 더 객관화하고 상대방을 얼마나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근거 있는 자료들로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뭐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거냐 그렇게 보면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용어의 표준화라든지 개념의 정립 뭐 방법의 표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런 주관적인 내용들을 객관화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가치평가에 참여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가치평가라는 게 결국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술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은 되지만 그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술로 인해서 이루어진 비즈니스, 기업의 가치평가와 연계가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기술 자산이라는 게 왜 그러면은 좀 그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 기술 자산이 좀 특수성을 가지고 기술이라는 걸 일반 좀 자산들하고 다르게 우리가 일반 자산이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일 수도 있고 공장 설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술 자산은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면은 뭐 여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서 이 기술의 단계가 아까 처음에도 제가 TRL 단계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디어 단계냐 뭐 상품화 단계냐 이런 데 따라서 기술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급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술은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는 기술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이 보면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한 분야에 적용되지 요즘은 융복합돼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기술 적용 분야가 좀 무한하다.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 뭐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만 기술이 적용돼서 할 건 아니고 좀 더 확장해보고 고민해보면 좀 더 새로운 걸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나 기술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분야 외에도 다양한 쪽으로 좀 접근해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술 자체가 아니라 어쨌든 다른 뭐 상품이나 서비스로 어쨌든 발생되는 소득으로 기술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가치 구현 과정에 영향 미친 요인들이 발생하는 사업화 주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기술의 가치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술은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가 여기 기술 가치 평가에서 말하는 가치의 개념은 시장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시장 가치라는 것들이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은 적절한 마케팅이 이루어진 후, 적절한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결국은 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거래, 결국 짜고 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매나 판매 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결정되는, 강제로 누가 이걸 뭐 가치를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평가의 현재의 재산권의 교환 추정 가액이고 거래 상방은 관련 지식이 있고 신중하며 자유의지를 갖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장가치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시장가치 개념 중에서 한 개념이라도 손상되면은 이제 이건 시장가치 개념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시장가치 개념이 곧 우리가 말하는 기술가치평가에서 말하는 가치 개념인 거예요. 가치라는 개념들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 이제 시장가치 개념을 기술가치평가에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평가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뭐 단계별로 계약을 하고 뭐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은 뭐 일반 뭐 꼭 가치평가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뭐 평가나 계약 이런 데서 비슷한 순서로 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가치평가를 하게 되면 한 8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뭐 특허 하나를 가치평가 의뢰를 했다 그러면 의뢰하는 시점부터 해서 한 8주 정도의 시간 동안 가치평가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뭐 앞에 기업 현장 실사라든지 기술 실사를 하게 되고 조사 분석 뭐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 보고를 하고 최종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을 거쳐서 보통 한 8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은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비용 2천만 원 너무 비싸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뭐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런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들이 혼자서 평가를 수행하는 게 아니고 한 3명이나 4명 정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술에 대한 전문가도 그 참여를 해야 될 거고 만약에 특허가 있다 그러면 특허에 관한 전문가 뭐 변리사 같은 분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문가, 사업성 구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한 3명이나 4명 정도 참여해서 8주 정도 수행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일이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뭐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보고서가 작성된 보고서를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고 이런 보고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면 가치평가에 이제 그런 아까 전에 전문가가 한 4명 정도 참석한다 그러면 뭐 기술에 대한 내용은 뭐 기술 배우부터 해가지고 기술 환경 분석, 뭐 유용성이나 경쟁성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철저하게 기술적인 내용을 분석하게 되고요. 그다음 권리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분석하게 되고 뭐 시장에 대한 내용, 사업적 내용들 분석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뭐 이 기술에 대해서 평가 뭐 프로세스를 거쳐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내용,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뭐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분석을 해서 정말 이 기술이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고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뒤에서 말하는 기술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한 요인들을 도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기술 가치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기술을 몇 년 동안 우리가 어떤 기술이 있으면은 이 기술이 시장에서 몇 년 동안 돈을 벌 수 있을 거냐. 그게 이제 기술의 경제적 수명이고, 그 다음 이런 기술이 만약에 5년 동안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5년 동안 매출은 얼마를 일으키고, 거기에 따라서 뭐 이익은 얼마 가져갈 거냐. 이익을 가져가게 되면은 그 이익들의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현재 가치 환산한다는 말은 지금 현재 1억하고 1년 후에 1억하고 2년 후에 1억이 다른 거잖아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그리고 그게 이자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쨌든 할인율이라는 결국 리스크예요.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뭐 산업에 대한 리스크도 있겠지만 아까 말했던 사업 주체에 대한 리스크. 삼성전자가 사업하면은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그럼 그 할인을 적게 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돈을 총 벌 수 있는 뭐 이 사업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업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업 가치에서 그러면은 기술이 기여한 정도가 얼마냐 그런 거 따져가지고 기술 기여도 이렇게 하는데 이런 중요한 요인들이 도출이 되어야지 기술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평가해야 되는 거냐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간단하게 평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고서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술가치평가를 외부에 의뢰해서 평가 보고서를 받았을 때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가지고 뭐 사업 제안서를 쓴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기술가치평가를 하게 되면은 가치평가 금액이 얼마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좀 가치평가 금액 외에 내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앞으로 회사의 뭐 앞으로 전략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뭐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그 자료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기술가치평가라는 게 결국은 이제 예전에는 뭐 우리가 꿀뚝산업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공장 설비만 있으면은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유형 설비보다는 무형 기술 위주로 뭐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무형 설비에 대한 무형 자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인수나 합병, 뭐 합작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술금융이라는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술금융이라는. 기술금융이라는 게 뭔가 하면 결국은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은행 가서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집이 있습니까? 아파트 땅이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뭔가 담보를 잡혀야지 돈을 빌려줬다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없더라도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술 평가를 받아가지고 평가 보증서를 가지고 가면 그 보증서를 보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사실 그게 이제 기술금융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용도라는 것들이 기술가치평가 용도가 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담보나 보증 쪽으로 사실 대부분이 기술가치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기술 위주로 가치평가가 좀 많이 이렇게 시스템 구축되고 이루어지는 반면에 외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기업 가치평가로 많이 좀 집중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가치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공인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가치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여기 보면은 이 많은 이런 용도 중에서 미국 가치 평가 전문가들이 가장 수임을 많이 받는 분야가 이거예요, 이거. 이혼.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혼하는데 왜 가치 평가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부부가 살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게 됐는데 뭐 레스토랑을 운영했어요. 레스토랑 운영하면 거기 있는 뭐 커피잔이나 뭐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개수대로 나누면 되겠죠. 재산 분할할 때. 근데 나누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영업권이라는 게 영업권. 영업권은 외부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게 정말 얼마의 영업권을 가지는 그런 걸 적절하게 평가해서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혼이라는 부분이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혼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지간의 이런 이혼도 이혼이지만 기업들이 같이 운영을 하다가 헤어지는 그것도 사실은 이혼이라고 해요. 이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혼에 관한 일들이 많고요. 어쨌든 이런 기술가치평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뭐 담보 보증용으로 해가지고 활용도 가능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일단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뭐 전략을 짜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조해가지고 뭐 사업계획서도 작성하시고 사업 제안서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가치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기술 제공자하고 기술 도입자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결국 용도가 다른 거거든요. 구입하는 사람은 구매의 용도가 있는 거고, 판매하는 사람은 판매하려고 하는 용도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용도에 따라서 가치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 제공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기술을 팔려고 하니까 좀 더 이제 그 범위가 좀 넓어지겠죠. 높은 범위의 이제 가치평가 금액이 나올 거고, 도입자 입장에서는 좀 낮은 금액의 가치평가 금액이 나올 텐데, 이렇게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부분에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져서 가치평가, 뭐 기술 거래를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될 거는, 기술 가치평가를 해서 나온 가치평가 금액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뭐 가격은 아니에요. 가격하고 가치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술을 가치평가를 했는데 1억이라는 가치가 나왔어요. 나왔으면 그게 1억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판매하는데. 내가 1억 정도의 가치가 나왔으니까 내가 거래할 때 한 1억 정도 선에서 협상하면 되겠구나. 이런 가이드를 주는 거지. 그게 꼭 가격으로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내가 1억이 나왔기 때문에 1억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무형자산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하신 특허나 기술, 그런 것들도 이제 무형자산이지만 그 외에도 이제 마케팅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고객 관련된 것, 사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고객 관련된 내용들, 얼마나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때 어떤 고객들한테 어떻게 팔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중요시 되고 있고요. 예술 관련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계약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무형자산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가치평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그렇죠? 어떤 목적이나 용도로 하느냐, 아니면 언제 하느냐, 누가 이 사업의 주체에 따라서 가치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것만 조금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은 사실은 간단해요. 간단한 게, 우리가 방법론에 보면은 이렇게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프로치는 여기 접근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접근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소득 접근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왜 세 가지밖에 없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걸 시점으로 바라봤을 때, 시점의 문제로 보면, 언제 시점이냐, 과거 시점으로 평가를 하는 거냐, 현재 시점에 하느냐, 미래 시점, 요래서 이제 세 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물론, 이거 외에 뭐, 방법론, 그 접근법 밑에 무수히 많은 방법론들이 있긴 해요. 방법론들이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크게 이제 접근법으로 세 가지밖에 없는데, 먼저, 비용 접근법 한번 볼게요. 제가 이 기술을 이제 뭐 개발을 해갖고 여러분한테 팔려고 해요. 팔려고 하는데, 가치평가를 이제 의뢰를 했는데, 가치평가하는 방법을 비용 접근법으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비용 접근법을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 제가 있잖아요. 과거 시점에 투입된 비용이잖아요. 제가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5년 동안 열심히 개발했어요. 이 기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5년 동안 개발했는데 5년 동안 투입된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 투입된 비용이라 그러면은 뭐 재료비도 들어갔을 거고 인건비도 들어갔을 거고 뭐 다른 다양한 뭐 활동비가 많이 들어갔겠죠, 그죠? 그런 비용들이 총 1억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앞으로 돈을 얼마 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투입된 비용이 1억이니 나는 1억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최소한 내가 투입된 비용만큼 받아야 되겠다. 이게 결국은 비용 접근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자고 일어나면 바뀌잖아요. 너무 엄청나게 빨리 바뀌고 예전에 투입된 비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술에서는. 그래서 사실 기술에 있어서는 이 비용 접근법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이제 시장 접근법. 시장 접근법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아파트 거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뭐 대전에서 뭐 크로버 아파트 제일 비싸잖아요. 크로버 아파트를 이제 구입하려고 그 부동산에 갔어요. 갔더니 크로버 아파트 요즘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 30평에 한 15억 한대요.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억 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니 왜 크로버 아파트 30평이 15억입니까? 라고 부동산에 물어보면 부동산 사람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 최근에 일주일 전에 30평이 거래가 됐는데 한 1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5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좀 조정 요인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아, 이 아파트는 뭐 저층이기 때문에 아니면 고층이기 때문에 아니면 최근에 이 아파트 이 집은 뭐 리모델링 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렇게 15억에 한 3천만 원 더 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시장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술을 팔려고 하는데 이와 유사한 기술의 거래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거래사를 찾아봤더니 최근에 이거하고 유사한 기술이 판매된 거래를 봤더니 한 5억의 거래가 된 사례를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봤더니 그러면은 이 기술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한 5억 정도 되겠네. 근데 그 기술을 비교해서 얼마나 좋고 얼마나 나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게 시장 접근법이에요. 근데 이 시장 접근법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술 거래라는 내용들을 찾아보면 이 거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 비밀이에요. 비밀이고 기술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보이지 않는 이면 계약들이 많이 있어요. 로얄티를 얼마나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승급금 얼마 줘야 되냐, 이런 다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기술하고 똑같은 기술이라는 것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기술이 거래된 사례들을 비밀이기 때문에 찾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장 접근법은 사실 기술에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있다면은 정말 정확한 가치 산출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찾기가 어려운 것도. 그러면 시장 접근법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잖아요. 주식 투자 하시면은 우리가 폭가, 뭐 PBR 배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 할 때는 그 시장 접근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기술 가치 평가하고는 약간은 좀 쉽지는 않아요. 참 적용하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우리가 소득 접근법, 인컴 어프로치를 많이 쓰는데, 인컴 어프로치는 뭔가 하면 그거예요. 제가 이 기술을 팔려고 하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이 기술을 사시면 5년 동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기술이 뭐 기술력을 잃거나 시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5년 동안에 매출액을 1년 차이는 1억, 2년 차이는 5억, 뭐 10억, 20억, 30억 이렇게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매출에서 이익금은 얼마 정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익금 중에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위험률을 얼마가 되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사업 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다. 그 사업 가치에서 기술이 정말 기이한 정도가 얼마냐 따져봤더니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평가했더니 한 1억 정도의 기술의 가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사시면 당신이 1억 정도 벌 수 있기 때문에 뭐 1억 내외 선에서 뭐 협상을 하겠죠. 뭐 8천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이 인컴 어프로치거든요. 인컴 어프로치.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컴 어프로치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5년 후, 10년 후를 예측해가지고 매출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이 얼마가 일어날지, 이 기술이 몇 년 동안 돈을 벌지, 매출이 얼마 일어날지, 거기에 대해서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기술의 기여도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가정
가정인 가정.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가정,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소설을 써요, 소설을. 소설을 써야 되는데 그 소설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가 가치평가 사이에 전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소설을 써가지고 상대방한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시장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들어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하고 기존 방법에 비해서 좀 용이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가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들을 정확하게 근거 있는 자료나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예요. 이런 세부적인 분석을 통하고 사업화 주체의 역량을 분석을 해서 결국은 매출을 추정하게 되고 매출에 따른 재무 비율, 뭐 이익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것도 추정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기술 수명, 몇 년 동안 돈을 벌 거냐. 그다음 할인율, 리스크죠. 리스크가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 가치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업 가치가 산출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술이 기여한 정도가 얼마냐. 우리가 사업 가치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 돈을 벌 수 있는데 뭐 마케팅을 잘해가 벌 수도 있고 뭐 생산을 잘해서 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기술이 기여한 정도가 얼마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최종 기술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소득 접근법으로 기술 가치 산출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맞죠? 이 계산 자체는 이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만 나오면 계산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정확한 요인들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신뢰성이고 객관성 있게 산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평가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요인들을 도출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치평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제대로 산출이 되고 시장이나 기술에서 가져왔느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요인들이 워낙 그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가정들이 하나만 달라져도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가치평가 금액과 거래가격은 동일한가? 아까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참조하는 거지 동일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치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 가치평가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가치평가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체크될 부분은 뭐예요? 가치금액 아니에요. 가치금액 물론 봐야 됩니다. 높게 나오면 좋죠. 근데 왜 내가 이 가치금액을 산출하는데 왜 가치가 이렇게 나왔느냐? 시장은 어떻게 됐고 기술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 사업하고 연계해서 전략을 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허의 노하우나 이런 평가가 특허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 문서화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거를 평가하기는 쉬운데 아이디어나 이런 뭐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이 충분히 그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제공받기가.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 요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사업 계획서를 낼 때 내가 매출을 앞으로 뭐 이렇게 장기 매출 이런 거를 설정을 하잖아요. 설정할 때 내가 매출을 얼마 일으키고 여기서 이익을 얼마 내겠다 하는데 그러면은 심사위원이 왜 이익 이거 10% 잡았습니까?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술가치평가에서 단순히 가치금을 산정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 자료에 보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IPC 분류 코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기술 수명도 판단하기도 하고 또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우리 IPC 분류 코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IPC 분류 코드는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에 보면 여기 IPC 분류 코드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특허에 들어가서 검색할 때도 참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면은 표준산업분류라는 걸 지금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어떤 때 가면은 사업하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표준산업분류 코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을 꼭 찾아가지고 뭐 사업 제안서 제출할 때도 보면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기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익률은 몇 퍼센트 가져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이게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면은 매년
이렇게 그 통계 자료들을 발간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기업 경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 분석은 매년 한 11월 말쯤에 그 해에 어쨌든 통계 자료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이 이제 2020년 11월 달에 발간한 거니까 최근에 발간한 거죠. 그죠? 작년 11월 달에. 올해는 이제 아직 발간이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2020년 11월 달이면 2019년도에 기업 자료들을 다 여기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여기 C20입니까? 20입니까? 여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에 대해서 보면은 요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요 세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 화학제품은 대상 기업 수는 몇 명이 몇 개 기업을 해갖고 선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업종에 맞춰서 그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에요. 화학제품 보면은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을 조사를 했더니 평균 매출액은 이 정도 되고 영업이익은 한 이 정도 되더라. 그래서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에 속하는 업종들은 평균적으로 한 영업이익이 한 6.3% 정도 되더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나왔기 때문에. 근데 보면 여기에 C20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이잖아요. 근데 화학물질이나 화학제품은 얼마나 큰 카테고리예요. 그죠? 내가 아는 분야는 화학제품 중에서도 무기일 수도 있고 유기일 수도 있고 총매일 수도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큰 업종에서 이 정도 가져가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제안할 때 한 6% 정도 잡았어요. 6%. 그러면 물어보죠. 아니 왜 사업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6%라고 적었습니까? 하면은 제가 아직 사업은 안 해봤지만 이런 C20 업종에 보통 6% 정도 되는데, 아니면 저 6% 정도 되는데 내가 가진 기술은 여기에서 내가 원료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공정상에서 좀 더 획기적인 공정 개발했기 때문에 이 이익률 자체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8%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상대방이 듣기에는 어쨌든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근거가 있고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표준 재무 정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하시면 앞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하더라도 좀 더 적절하고 좀 신뢰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정신없이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기술 가치 평가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치 평가를 할 일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치 평가 보고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냐, 내가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런 표준 재무정보나 이런 것들, 이런 외부의 자료들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떻게 접목시켜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말씀 다 드렸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든가 그러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하여튼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